이제 그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면은, 자, 중세 유럽 사회의 특징은 바로 하나, 크리스트교라고 하는 거였죠. 네, 종교가 중심이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쌍무적 계약 관계에 의한 사회 구조라고 하는 거였죠. 봉건 질서라고 하는 거. 세 번째는 자급자족적인 질서라고 하는 거. 이 중에서는 상업이 발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게 중세 유럽 사회의 전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모습들이 어떤 계기에 의해서 새로운 모습, 바로 근대라고 하는 모습으로 바뀌어 나갔을까라고 하는 게 포인트인데요. 자, 이 포인트, 이 계기는 굉장히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첫 번째, 가장 앞선 시기의 계기라고 하면은 바로 십자군 전쟁을 들 수가 있습니다. 대략 11세기부터 13세기 혹은 12세기부터 14세기라고 하는 200년 동안의 대규모 전쟁이었는데요. 자, 누구랑 누가? 바로 유럽 사회와 그리고 중앙아시아, 즉 아시아권 간의 갈등 전쟁이었습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지역으로 따지면은, 자, 종교로 따지면은 크리스트교와 이슬람 간의 대결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우리가 전쟁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전쟁도 어떻게 해야 돼? 서로 만나서 싸우잖아요. 만나다 보면 저 친구들 저런 옷을 입고 있네, 저렇게 생겼네,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쟤네 뭐야, 수준이 장난이 아닌데 라고 하면서 감탄하기도 하고, 때로는 감탄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것 좀 뭔가 카피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네. 자, 바로 이 카피가 유럽 사회를 바꿔놓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그 내용들을 보도록 할 건데요. 즉, 전쟁이자 동시에 문화 교류였다라고 하는 게 이 십자군 전쟁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문화 교류, 문화의 어떤 상호 접점이었다라고 하는 게 이 십자군 원정의 아마 가장 큰 의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지도를 그렸죠. 지도를 여러분도 조금은 그릴 줄 알아야 합니다. 대충 그리긴 했는데, 우리가 딱 지도를 바라봤을 때, 유럽 지도를 바라봤을 때 가장 왼쪽에 있는 반도는 이베리아 반도라고 해요. 제가 지금 반도 이름을 중심으로 좀 적어놨거든요. 자, 이베리아 반도는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른쪽에는 장화 모양의 이탈리아 반도, 지금의 이탈리아가 있는, 그리고 바티칸 시국이 있는 그 반도고요. 바로 오른쪽에는 발칸 반도라고 해서 우리가 1차 세계대전을 공부할 때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그리스 문화가 남아있는 곳이고, 지금은 여러 동유럽 국가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딱 유럽이에요. 동유럽의 끝이고요. 더 오른쪽으로 오면은 이제부터는 중앙아시아라고 부릅니다. 이 중앙아시아에도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네. 거기까지는 하지 않고요. 지형을 보면은 이쪽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요. 이쪽 부분을 보면은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십자군 전쟁의 포인트는 바로 예루살렘에 있어요. 네. 그렇고 그 아래로 더 내려가면은 직사각형 모양의 아라비아 반도가 있습니다. 아라비안 나이트의 무대가 되었던 곳이고요. 오른쪽으로 가면은 인도, 세모나게 생긴데 히말라야가 있고 인도가 있고요. 자, 오른쪽으로 더 가면 중국이 있습니다. 이 중국과 인도 사이에 있다라고 해서 그 사이에는 인도 차이나 반도가 있습니다. 필리핀, 미얀마,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이런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있는 곳이 바로 인도 차이나 반도라고 하겠죠. 지금 우리는 동남아시아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더 오른쪽으로 가면은 동아시아가 있겠죠. 혹은 동북아시아, 바로 중국, 한국, 일본, 이런 나라들이 있는 바로 우리의 고향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좀 알고 있읍시다. 그리고 아라비아 반도 바로 왼쪽에 달라붙어 있는 요 큰 대륙이 있는데 아프리카 대륙입니다. 아프리카. 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여기를 좀 붙여놨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베리아가 이렇게 좀 더 크게 있고 좀 더 길게 있고 좀 이렇게 붙어 있어야 돼요. 여기가 좀 이렇게 막혀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 지중해, 요게 조금 정상적인 그 지도의 모습인데 미안합니다. 네. 어쨌든 간에 보도록 할게요. 이 십자군 전쟁의 계기는 이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방금 말했듯이. 자, 이 중앙아시아에서 11세기가 되면은 셀주크 튀르크라고 하는 민족이 이슬람을 신봉을 하고, 그러면서 세력을 굉장히 확장하게 돼요. 그리고 세력을 확장하면서 예루살렘을 털어갑니다. 기존까지 이 중세 유럽 수백 년 동안은
이 크리스트교 세계의 일부였어요. 예루살렘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순례하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여기는 이슬람의 성지다. 이슬람 거다라고 해서 순례자들을 틀어막기 시작을 해요. 여기에 화가 났던 동로마 제국의 황제. 자, 아직 동로마는 남아있죠. 서로마만 망했어요. 동로마는 1000년 동안 유지가 됩니다. 자, 동로마의 황제가 교황한테 콜을 하고요. 도와주세요 하고요. 교황이 다시 유럽 각국의 여러 왕들한테 콜을 해서 당장 우리가 군대를 모아다. 저 이슬람 애들을 격파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각국의 왕들이 제후한테 연락을 하고 출병을 해요. 그렇게 만들어진 게 바로 십자군이었어요. 십자군. 근데 결과적으로 실패해요. 200년 동안 대규모의 전투가 여러 번 있었지만은 한 차례 정도 이기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실패합니다. 이슬람의 압도적인 전력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군사 기술 면에서도 그렇고 군사의 어떤 사기 뭐 이런 것들 모든 면에서 딸렸어요. 사실은. 그래서 결과는 실패했다. 근데 우리는 이 결과보다는 사실은 이 영향 부분을 좀 더 많이 봐야 합니다. 결과 및 영향. 첫 번째는 자, 지금 이 전쟁의 책임자는 교황한테 있는 거예요. 얘들아 가자 라고 했던 건 교황이에요. 근데 이건 신의 뜻이야. 신이 이렇게 하라고 했어 라고 해서 군대를 꾸리고 마치 그의 성스러운 군대다라고 해서 십자군이라고 이름도 붙이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게 실패했어요. 자, 종교, 크리스교, 교황, 교회 이 모든 것들의 권위가 땅바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종이 치네요. 네. 몇시지? 큰일이네. 기다릴게요. 네. 꼭 기다리면은 종소리가 긴 것 같아. 자, 보겠습니다. 자, 다시. 종교의 책임자래. 전쟁의 책임자는 교황이었어요. 네, 그래서 전쟁에 실패하자 교황의 권위가 땅바닥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에 참여했던 제후들 있잖아요. 기사들과 제후들 많이 죽거나 혹은 병사를 잃었겠죠. 자연스럽게 권력이 땅바닥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동시에 왕권은 어떻게 됐느냐? 왕권. 자, 우리 왕권을 봐야 돼요. 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양과 서양 그리고 과거와 현재를 막론하고 양반과 귀족과 같은 이 중간계층의 세력들이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왕권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왕권은 자연스럽게 강화되더라 라고 하는 게 우리 세 번째 특징이었죠. 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 문화교류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슬람의 자연과학 부분과 그리고 상업, 걔네들의 상술 이런 것들, 국제무역의 형태 이런 것들이 유럽 사회로 전파 혹은 영향을 줍니다. 자, 자연과학부터 볼게요. 이 친구들은, 이 이슬람 친구들은 벌써부터 이 10세기, 11세기 무렵부터 상처가 나고, 즉, 이 내부적으로 몸속에서 상처가 나고 아프고 이러면은 그거를 마취를 해서 째고 수술을 하고 봉합을 하는 그런 수준의 의학 수준을 갖고 있었어요. 언제부터? 10세기, 11세기부터. 자, 근데 유럽이나 우리 중국에서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안쪽에서 뭔가 병이 생기거나 이러면 약을 먹거나 탕약을 먹거나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 병이 쉽사리 해결되지 못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슬람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럴 수준의 의학기술, 과학기술이 발달해 있었고요. 우리가 쓰고 있는 이 365일 달력이라고 하는 것도 365.25라고 하나요? 그 달력의 기원도 이슬람 그 밑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꽤나 많은 것들이 자연과학 부문 이슬람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이슬람이 선진 과학기술을 갖고 있었더라라고 하는 거 첫 번째 유럽 사회에 영향을 준 요소였고요. 두 번째는 상업이에요. 자, 우리 이슬람 친구들은 7세기에 만들어집니다. 아마 한 676년, 677년 이때 만들어지는데요. 이슬람 애들의 경전, 코란 혹은 쿠란이라고 하는 걸 보면은 굉장히 상업을 장려하는 모습을 보여요. 얘들아, 이슬람 교도들아, 너네가 열심히 상업을 하면서 여러 지역 돌아다니면서 이슬람을 널리 전파해라 이런 것이었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슬람은 여기서 아라비아 반도에서 만들어져서 아프리카, 유럽, 인도차이나 중국 여러 나라들을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면서 상업을 하고 그러면서 뭔가 이 눈썰미를 익혔겠지. 이 지역의 이 상품들이면은 저 지역에 팔면 대박이다. 이런 것들을 익혔을 겁니다. 그게 중국에서는 비단,
차 도자기였고요. 인도에서는 향신료였어요. 인도나 인도 차이나 이쪽 지역, 인도네시아 지역에서는 향신료가 유명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후추라고 부르는 것들 통상 자, 이런 것들을 아프리카나 유럽에다가 내다 팔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마치 정말 국제 무역인 거죠. 우리가 혹은 동방 무역, 원거리 무역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유럽의 어떤 이 수준과는 다르죠. 이 자급자족적인 질서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리고 벌어들이는 액수, 그 부의 정도도 천문학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서 이런 모습들이 지금 이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 문화 교류 속에서 보여진 거예요. 누구한테? 요 십자군 원정대한테. 자, 근데 우리가 십자군 원정대를 보면은 지금 이렇게 십자군이 출병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군대만 출병을 하는 게 아니라 늘 보급이 따라 붙어야 돼요. 보급. 보급이라고 하는 거는 입히고 먹이고 재우고 이런 놈들이란 말이야. 자, 그 친구들은 대부분 농노나 상인들로 구성이 됐겠죠. 기사들은 싸워야 되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본 거예요. 이 사회의 최하 계층인 농노들이 그리고 수준 낮은 상인들이 요 새로운 모습들을 본 거예요. 아, 이슬람 애들 장난 아니다. 여기서 100원에 떼와서 아프리카에다가는 5,000원, 유럽에다가는 7,000원에 파는구나. 중간에서 어마어마하게 이득을 보는구나 라고 하는 거. 동시에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네. 야, 참 재밌겠다, 멋있겠다 라고 하는 것도 느꼈겠죠. 자, 그런 모습들을 이 사회에서 가장 핍박받고 착취를 받는 농노와 상인들이 본 겁니다. 어떻게 했겠어요? 당장 장원을 뛰쳐나가겠죠. 자, 그게 두 번째 영향입니다. 십자군 원정의 두 번째 영향. 이슬람 애들의 두 번째 영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도 동방무역 혹은 원거리 무역에 참여해야겠다. 이 거지 같은 중세 1000년 동안 이어져 왔던 장원 질서에서 벗어나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들이 새로운 근거지 그리고 본인들을 새로운 계층으로 성장을 시켜요. 그게 바로 도시와 시민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민은 걔네들 말로 부르주아라고 했었죠. 자, 도시가 그럼 어디에 만들어지느냐? 전통적인 이 질서 속에서 만들어질 수가 없어. 왜? 장원이 다 차지하고 있거든. 그렇다면은 이 장원과 장원 중간중간에 교통이 꽤나 발전하는 데가 있을 거야. 우리 상인들이니까 이동하기 편해야지. 소위 중간중간에다가 몰래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시민이라 부르는 거죠. 도시민이죠, 도시민. 그러면서 조금씩 부를 축적해 나가고 새로운 계층으로서의 그 어떤 힘을 쌓아가는 거죠. 그게 바로 새로운 변화의 조짐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 세력들이 왕과 결탁을 하고 여기에 신앙론 개척이라고 하는 또 다른 사건이 달라붙으면서 더욱더 변화가 증폭이 되게 돼요. 우리 신앙론 개척은 잠깐 끊었다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